어, 마이크를 달았습니다. 담배를 한 대 피고 물은 여기서 마시겠습니다. 내가 여기다가 이 쫄쫄이 바지의 문제는 오줌을 싸기가 족같네. 이거 자주 뭐 씨발 뭐 이런 일이 한 어깨 몇 방을 내려야 돼. 내리고 이거 멸빵 이 불편한 점이 한 가지 있었구나. 편하기만 한 줄 알았더니 쫄쫄이 바지를 산 지가 한 달 만에 쫄쫄이 바지를 착용했습니다. 쫄쫄이 바지. 이게 편해요. 이게 자전거 타고 내리고 할 때 그전에 뭐 트레이닝이든 반바지든 입고 자전거를 타고 내리면은 바지가 걸려요, 안장에. 그래서 넘어질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야. 그래서 그때 일반 바지로 자전거를 타면 위험하구나 그때 느꼈어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쫄쫄이 바지를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거기 뭐 싸다 해도 이거는 이 바지는 한 10,000원 넘어가. 쫄쫄이는 뭐 15,000원인가 뭐 20,000원 주고 샀는데 일단 멜빵이 있어요. 그래서 바지를 쫙 툭해 올려 세워주니까 자전거 타는데 너무 편하더라고. 자전거 타고 내리고 할 때. 그래서 사람들이 쫄쫄이 바지를 입는 거구나. 일단 위험도도 감소되고, 쫄쫄이 지금 이 엉덩이 부분에 패드가 깔려 있어요. 패드, 스펀지. 그래서 안장에 이제 어차피 자전거는 쇼바도 없고, 그러니까 내 거는 바닥의 충격을 그대로 엉덩이로 전해줘요. 쿵쿵쿵쿵쿵. 그러면은 공둥이 나중에 초보애들 공기통이라 그러나 엉덩이 통증이 와요. 잘못하면 걷지도 못해. 어그적 너무 엉덩이가 아파서. 근데 그 스펀지가 깔려있고 내 거 안장은 이중 스프링 안장이라 그래가지고 안장도 크고 쿠션도 좋아요. 내가 편하고 엉덩이가 편해야지 뭐. 나는 어차피 스피드가 목적이 아니니까. 스피드로 목적을 하려면 나 같은 안장을 끼면 안 돼. 옛날에 진짜전거 안장보다 더 두꺼워. 그 스프링도 안장 안에 스프링이 있어가지고 통통통 엉덩이 통증을 막아줘요. 오늘은 날씨가 흐리네요. 햇빛이 안 떠서, 햇빛 떴으면 여기 앉아있지도 못해, 더워서. 왜냐면 여기 햇빛이 정면으로 내려받는 자리라서. 그래 내가 지금 개천 쪽을 바라보면서 저 개천을 흘러가는 저 개천을 보며
그리움. 어제는 밤 11시에 잠들어서 새벽 4시에 깼어요. 4시 15분에. 중간에 한 번 깨서 오줌 누고 푹 잤죠. 그 게임하다가 아침을 먹었는데, 이 최근에 만원짜리 돼지고기 뒷다리살 슬라이스 썰어놓은 게 있어요. 그 프라이팬 볶음용으로 달라붙은 게 슬라이스 썰어진 걸 주더라고. 근데 그걸 한 두어 장씩 구워 먹으니까 한 20장도 넘어. 최근이니까. 안 썰고 이렇게 슬라이스 돈가스처럼 된 걸 그대로 갖고 와서 프라이팬에 한 두어 장 튀겨가지고 가위로 잘라서 먹으니까 먹을만 해요. 약간 질긴 감이 있지만 괜찮아. 내가 뭐 한 근에 뭐 15,000원짜리 이런 걸 사, 삼겹살 이런 거 사 먹을 수는 없는 처지요, 내가. 어차피 뭐 양분도 비슷할 거예요, 돼지고기니까. 그거를 끼니마다 한 두어 장씩 구워 먹으니까 뭐 단백질 복수도 되고, 그거 하나 사다 놓으면 10,000원에 사다 놓으면 일주일도 넘게 먹어요. 일주일 넘어가. 그래서 반은 이제 쫙 비닐로 깔아서 냉동시키고, 반은 냉장실에 이렇게 넣어놓고 이제 꺼내서 먹고. 그래서 사다 놓으니까 핏물이 빠지더라고요. 핏물은 빠진 채로 보관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 안 상해. 가끔 가다 삼겹살 먹는 것보다는 매일 그냥 그 돼지고기를 끼니마다 섭취해 주는 거라. 그래야 자전거 탈 체력이 보충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매일매일 한 2시간씩 자전거를 타죠. 아이고, 이 쫄쫄이 바지. 이야, 좋구나. 아, 내가 편해야지 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도 뭐를 들으면 될까? 김호준의 뉴스소를 한번 들어볼까? 어디 보자. 김호준이를 검색해보자. 뉴스공장. 뉴스공장 최신 동영상. 축하조정 공부원. 윤석열, 김현희. 민주당 최고후보의원 한정태. 것이 왔구나. 정균세 3부통은 미공개 통화했다. 2시간짜리가 있네. 아가씨, 저희가 스마트워치 정말 무료로 드린다고요. 제가 믿을 것 같아요? 이 무료 이벤트 가짜잖아요. 사람들 속이고 태고 다운받게 하려고 이러는 거잖아. 야, 남은희 선생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이크 좀 잡아주세요. 마이크도 가까이 해야지. 뉴스공장 혹은 김어준 혹은 겸손은 힘들다 이런 세계가 있다는 걸 아셨어요? 네. 지난주에 우리 감독님 모시고 영화 얘기 한참 했는데 네. 근데 쭉 얘기를 듣다 보니까 결국은 남은희 선생님하고 김영수 선생님 두 분이 영화를 만들기로 하고 감독을 고른 것이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 건방진 짓은 안 해요. 아니에요? 네. 달랐어요. 감독이? 그래서, 네. 그래서 한번 매달려보자. 고르신 거 아니에요? 매달렸어요. 그러면 이 감독 괜찮다고 고르신 거 아니에요? 네. 처음엔 아니라고 했더니 오늘도 아니야. 준하부부는 아니고 선택된 데에서 제가 선택된 그냥, 다음에? 네, 제 마음을 더 많이 실었죠. 이 감독 내가 여기다가 힘을 실어서 쏟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감독입니다. 어떤 점에서요? 아까 말씀했잖아요. 안 그래도 어저께 밤에 잠을 못 잤어요. 여기 온다고. 마음이 들떠가지고. 실제 작업해보시니까 어때요? 좋았어요. 김용옥 선생님하고
오래 아신 사이잖아요. 그러니까 공개 오래 조항을 아는 덜 게 받는 것 같아 아니라 느낌이. 20년도 넘게 알았어요. 공개 조항을 덜 그러니까 받으니까 오래잖아요. 당당하고 오랫동안 알면 연기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뭐가 맞아야지 상- 쉽고 안 맞으면 얘는 어렵고 뭐 그렇죠. 근데 작업 이제 없잖아요. 이상하게 일반 김영옥 씨하고 작업을 하면 사무실 입었습니다. 이상하게 같이 하면 거기서 나오는 힘이 대단히 있어요. 근데 이제 소풍에서도 나이를 우리가 둘이 먹을수록 다 늙었잖아요. 그래서 일부러라도 아, 자꾸 이걸 어떻게 움직여줘야 돼요. 끝까지 잘 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도 안 거기서 움직이면 나오는 에너지가 역시 키가 보여있을 있어가지고 거 아니에요. 키가 안 움직이고 그러면 키가 잘했어요. 썩어요. 때문에요. 피를 돌려줘야 돼. 영화 속의 피를 캐릭터는 흘려라. 본인이 연기하시는 거잖아요. 네. 거꾸로 영화 속에 어떤 있는 내가 실제 생활에 나한테 영향을 미쳐가지고 사람이 변하거나 그런 것도 있습니까? 영향을 미치는지 어쩌는지는 모르지만 그 옷을 입혀 놓으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 마음이 그쪽으로 가서 그래야 이제 그 아무 때나 큐를 주면은 불쑥 나오는 거. 약간 신경질적인 캐릭터다 극 속에서. 그러면은 내리는 그 캐릭터에 몰입을 해서 연기를 할 뿐만 아니라 상당히 고약해져요 그럴 때는. 그건 아무나 하고 되는 거 아닌 것 같은데. 옛날에는 난 매주 쓴다고 그랬는데 할 때 정말 매주 역시 쓰는 거하고 내리는 비슷해. 자기라는 소재를 가지고 막 겪어가지고 예. 전혀 새로운 걸 만들어낸다. 네, 맛있는 장이 돼야 되니까 이게 안 얼마나 되네요. 애를 써요. 그 에너지 많이 쓰겠다, 그죠? 네, 정신적으로. 네, 정신 에너지를 써가지고 탈진할 지경. 예, 남들이 보기엔 그냥 쉽게 대본 외워서 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돼야 되니까 네. 와 이거 모르는 세계다 이건. 나는 하면 안 되겠다. 아니 오늘 보이니까 눈이 참 좋으세요. 눈이요? 난 눈이 참 고약할 때. 저희가 해보고 싶은 생각들을 네, 의외로 되게 감사합니다. 네. 지원하고 좀 덜 고약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요 전혀 안 고약한데. 이 거래가 톤 이상 남은 선생님을 1년에 2번 이상 모시려고 제가 아 그래요? 그냥 벌써 고맙습니다. 눈이 근사해요. 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2의 건은 총 투표수 294표 중 가 179표, 부 111표, 무효 4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해병대 예비역 연대는 최해병 특검을 거부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권의 청수작전을 할 것을 선포합니다. 정권 퇴진에 성공했을 것이고 그들의 끌어내는데 최일선에 설 것입니다. 얼마나 깜짝이가 좋은데. 우리는 칼끝이 되어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리고 우리 해병대의 무너진 명예를 되찾을 것입니다. 이런 수치가 없어. 외국인 한국에 팔려. 이생을 했네. 자기가 잃어버리면 할 말이 없는 거야. 아무리 영수회담. 자랑하면 아 뭐하겠어. 이거 저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거든요. 영수회담. 어떻게 보면 이번에 윤석열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너무 가혹한 행위를 했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용 가혹해요 진짜. 네, 내용도 가혹하고 형식도 가혹해요. 왜냐하면 예전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애들 혼낼 때 이제 걔 데리고 와서 따로 혼내야지 사람들 앞에서 혼내면 안 된다. 그럼 엄청 상처받잖아요. 쪽팔리고. 근데 이번에 딱 그렇게 혼낸 거거든요. 둘이만 있을 때 혼낸 게 아니고 기자들 모아놓고 나가지 마세요. 생중계로 본인들 사람들 앞에서 15분간 혼낸 거예요. 그때 윤석열이 어땠을까요? 아마 대통령 취임 이후 최악의 수모를 겪었다고 생각할 겁니다. 버스가 이재명
60km 가 대통령 구도 아니에요? 이 사진은 그렇죠. 그런 사진도 계속 나왔죠. 네. 이게 어떻게 근데 아니 근데 이게 의도한 바가 아니고 어떻게 저렇게 잡아놨냐고. 그러니까 원래는 이거 다른 사람이 안 됐던 점인데 또 하나 추측하자면 습관. 항상 김건희를 가운데 안 치고 자기가 좀 습관이 의식적으로 발동한 아니 거니까 애써 전효선이 피한 말을 듣고 있지. 가운데 기분증. 원래 지금은 그렇죠 중심 내가 비켜줘야죠. 정심을 지켜줘야 지금 우리 5명이 앉아있지만 모두가 펜을 들고 있습니다. 남의 말을 청취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는 내가 그 말을 듣고 나서 대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저 정도 긴 대화에서는 펜과 종이를 준비하게 돼 정말 내가 있어요. 뭐라고 해야지. 왜냐하면 어떤 말을 할지를 정확하게 그렇지, 모르기 그렇지. 때문에 맞아. 펜 안 들고 있는 분이 그분인데요. 저는 이 기록이라는 것에 대한 윤 대통령의 독특한 태도가 있다고 봅니다. 기록을 전혀 하지 않아요. 제가 어떤 만남을 보더라도 펜을 들고 기록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는데 기록의 부재입니다. 문제는 이 속기나 문구 이런 기록이라는 게 그 당시의 기록, 그 순간으로 돌아가는 매우 유효한 도구라는 거고 검사를 오래 했던 사람 입장으로서 기록이란 증거물입니다. 기올백을 대통령 기록물이라 부르는 그 희한한 태도를 전 여기서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기록물과 증거물은 거의 동의어예요. 그런 점에서 기록하지 않으면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나는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내색을 저런 방식으로 깍지를 끼고 유일하게 다들 펜에 뭔가 들고 기록하고 있는데 하지 않거든요. 이걸 내가 돌아봐야 할 여러 사람들의 아까 말한 미니라던가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해야 자기가 언제든 되돌아보고 미니가 이것이다 확인할 수 있는데 물건처럼 생각한다고. 그렇죠. 물건이에요. 그러므로 기록이 안 남으면 되는 거고 한편으로 지금 선방위 방심위 제재도 기록으로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빼야 돼요. 기록으로 남으면 안 되고 최상자 순직에 관한 기록도 곧 있으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특검에 대해서 거부하는 거고 이 모든 게 기록에 대해서 우려하는 조금 다른 감각. 우리는 일기를 썼더라도 나중에 돌아보고 그때를 되돌아보면서 후회를 어떤 시인이 어떻게 표현했냐면 뒤늦게라도 알아야 되는 것이 후회란 표현을 썼어요. 뒤늦게 알기 싫은 거예요. 기록이 남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내가 듣고 넘기면 이건 아무것도 남지 않아. 15분 이후에 기록이 안 남을 거잖아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대화할 필요도 증거물을 맞습니다. 없애는 것처럼 생각한다. 백지를 읽는 분인데 뭐 백지를 그러니까 이런 포즈나 영상 하나가 중요한 거지. 그래서 저게 사건 기록으로서 증거물이 되지 않는 이상은 기록에 대한 일종의 전에 그렇지. 포비아도 있다라고 봅니다. 내가 법정에 할 일은 없어. 그렇죠. 그때라는 내가 죄가 없다는 뜻이야. 기올백을 기록물이라 부른 이유도 그거는 물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쓴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왕자였잖아요. 그 윤석열 대통령의 사고 방식을 매우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쓰는 거 되게 중요한 건데 본인이 그걸 썼는지 알 수가 자기가 없어요. 진짜 어쨌든 신체에다가 글자를 남겼다라는 건 실제 글자가 대단한 거죠. 글도 안 쓰시는 분이 몸에다 글을 썼으니까. 그러니까요. 되게 예외적 사태입니다. 알적 사태. 그거는 거기도 아니고 그렇지도 아니에요. 그런 건 따로 부적이라고 그러죠. 그전까지 한번 반바지. 어제도 한 바지. 이게 두 번째까지 나왔어. 하루 건너 하루. 아니다. 방송을 이거 하루 건너 하루 조금 첫 번째는 왼발, 두 번째는 오른발. 아주 골고루 했어요. 자전거 타는 사람은 바빠지는 걸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바빠지도 안 주고. 어제 윤 대통령 개인 폰과 최상병 수사 기록이 경찰에 이첩되던 날 3번이나 통화한 기록이 확인된 이종섭 전 국방장관. 최상병 사건 관련해 대통령과 통화한 적이 없다고 했었죠.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셋 중에 하나 아닙니까? 대통령과 해외 출장 중인 국방장관이 일반 휴대폰으로 최상병권 이외의 공적인 업무를 하거나 아니면 일반 휴대폰으로 사담을 대통령과 3번 연속 나눴거나 그것도 아니라면 명의는 대통령이었지만 그 통화의 주인공이 대통령이 아니었거나 셋 다 아니면 그냥 거짓말.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경선은 힘들다 김재현입니다. 관계가 알려주세요. 자, 이종섭 전 국방장관 측은 이 대통령과 직접 통화한 기록 3번이 나오니까 이 통화 기록에 문제 없다고 지금 반응했죠. 뭐라고 반응했어 정확하게? 의혹의 눈초리를 받을 부분이 결코 없다. 8월 2일 대통령과 장관의 통화 기록은 해병대 수사단장 항명죄 수사 지시나 인사조치 검토 지시와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요. 무관하다. 뭐가 문제냐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데 대통령 경로는 망상이다. 그런 일 자체가 없다고 하다가 김기현 해병대 사령관도 그렇게 말했고 대통령 시대 국방비서관도 군 검찰에 가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경로 없었다고. 근데 최근 경로 들었다는 사람이 지금 3명째 확인됐죠. 네, 그렇습니다. 김기현 사령관의 휴대폰을 포렌식해 김 사령관과 해병대 방첩부대장 A씨의 통화 녹음 파일을 공수처가 복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박종훈 대령, 그 다음에 나도 들었다고 하는 해병대 간부, 그리고 3번째로 방첩부대장 A씨가 경로소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경로는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러면은 우리가 그 이전에 있었던 이 관계자들의 말들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느냐 의심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국방장관이 좋은 환경이에요. 환경 자체가. 대통령과 최상병권으로 통화한 적 없다고 했단 말이죠. 자, 그게 사실일 조건을 따져보자는 거죠. 첫 번째, 대통령과 해외 출장 중인 현재 국방장관이 일반 휴대폰으로 최상병권 이외에 국가 공무를 받다. 이런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랬다면 해병대 사령관과 사단장도 이 특수폰인 비아폰이라는 걸 줘요. 비아는 뭐의 약자냐면 비밀통화. 비아폰을 대통령 당연히 주고요. 군 고위 관계자를 당연히 주고요. 그리고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하는 업무 대안은 다 그냥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안이에요. 업무 이야기라면. 그럼 이걸 일반 전화로 했다는 건가요? 왜요? 비아폰 있는데 둘 다.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잖아요. 납득이 안 가고. 두 번째 가능성. 아니 일반 폰으로 했다는 거는 국가 공부를 본 게 아니야. 그냥 서로 안부 전화하고 그런 거야. 이렇게 말한다면 대통령하고 해외 출장 중인 국방장관이 당시 우즈베키스탄은 아침 7시예요. 아침에 전화해가지고 1시간 3번이나 한 20분 동안 막 안부 전화를 합니까? 말도 안 되는 납득이 안 가는 상황이잖아요. 두 번째도. 그 다음 또 하나 남은 시나리오는 나는 대통령과 통화한 적 없다고 했지 다른 사람과 통화한 적 없다고는 안 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논리적으로는. 근데 대통령 명의 휴대폰인데 대통령이 아닌 다른 사람과 통화할 수 있으려면 당시 통화 위치가 관저란 말이에요. 저희가 어제도 보여드렸는데 관저라고 위치가. 다시 통화 위치 확인해 봐주세요. 그 사진으로. 관저란 말이죠. 관저 인근에 있는 송신탑에 신호탑에 잡힌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 명의 휴대폰 관저에서 대통령 명의 휴대폰에 대통령 외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부인밖에 없잖아요. 근데 부인이 왜 해외 출장 간 국방장관하고 1시간에 3번이나 연속 통화를 해요? 이거 납득이 안 가잖아요.
셋 다 납득이 안 가잖아요. 셋 다. 셋 중에 하나거나 아니면 거짓말이거나 그냥 논리적으로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따져보면 그 위치 다시 띄워줘 보세요. 어제 띄웠던 거. 외교부 장관 공관, 대통령 현재 관저가 예전에 외교부 장관 공관이었어요. 외교부 장관 공관 때는 구글 지도에 저렇게 떴었거든요. 지금은 안 떠요. 저렇게 똑같은 위치예요. 근데 그 바로 아래에 동그라미 친 그 위치가 잡혔거든요. 거기 있는 안테나가 관저 혹은 관저 근처에 전한 거죠. 그 명백한데 셋 다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셋 중에 납득이 안 가지만 하나거나 아니면은 아예 그냥 거짓말이거나. 더 희한한 거는 대통령 폰과 국방장관이 8월 7일인가요? 8월 8일인가? 보면 아침 7시에 국내에 귀국을 해서 국방장관의 폰에 이 번호가 찍혀요. 아침 7시에. 아침 7시 업무하기 전 아닙니까? 하여튼 굉장히 이상한 통화 기록입니다. 지금 그 찍힌 대통령 명의의 대통령이 검사 시절 쭉 썼다고 하는 그 휴대폰의 통화 기록 다 확인해야 돼요. 압수해서. 근데 그거를 누가 압수하겠어요? 그러니까 특검해야지. 자, 게다가 이 통화 기록이 나오니까 많은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이 대통령과 통화 3번 말고도 대통령실의 고위 관계자 등등등등 수십 차례 전화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7월 28일부터 8월 9일 사이에 대통령실 관계자와 정부 고위 관계자 그리고 여당 의원들과 최소 40차례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40번이나. 근데 이제 이 기간 7월 28일부터 8월 9일로 잡은 이유는 뭐냐면 7월 30일 날 결재를 받고 7월 31일 날 그 언론 발표를 취소하고 그리고 8월 2일 날 그 경찰청에 이첩된 거를 해소하고 그리고 8월 9일 날 국방부가 다시 이 재검토를 해요. 그 사이에 통화가 어땠냐 확인해 보려고 한 건데 근데 전체 40차례 이상 대통령 경호처장도 전화하고 국가안보실장, 국가안보실 1차장, 국가안보실 2차장, 국무조정실장, 국방비서관 다 통화했거든요. 근데 이 통화 40번 중에 30번이 대통령과 통화한 직후부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 연결됐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경호처장하고는 왜 통화했는지 모르겠어요. 경호처장하고 이 사안하고 아무 상관도 없고 국방장관하고 상관없거든요. 그리고 신원식 당시 의원하고도 문자를 하던가 통화를 하던가 합니다. 자기 후임이었으니까 그런 거지. 이 통화나 문자가 전부 다 최상병과 관련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일부는 틀림없이 그렇게 의심되는데 이렇게 많이 통화를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 추적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대통령과 이렇게 3번 통화하고 4번 통화했으면 그러면 그 번호로 연결된 또 통화는 뭐가 있나 쭉쭉 수사의 기본이에요. 여기 막혀 있어요. 지금 막혀 있다. 그래서 특검해야 되는 겁니다. 자, 다른 뉴스들은 그냥 보시면 되고요. 어제 이재명 대표가 2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냈는데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방비서관이 군검찰에 가가지고 경로 없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경로 있었잖아요. 사실상 있었던 걸로 보이잖아요. 그 위증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된다면 위증이 있었던 걸로 의심이 매우 강력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위증을 하면 공무원들 어떻게 할 거냐 아주 길게 이야기를 했어요. 앞으로 이제 22대 국회에서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질 거니까. 자, 들어봅시다 직접. 지금 국회가 헌법이 보유한 제대로의 권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료 제출 거부는 기본이고 출석도 안 하고 와서 아주 대놓고 거짓말하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아예 법정에 가서도 소위 모해 위증 거짓말하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이번 박정훈 대령 재판 과정에서도 위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도 관련 위증들이 아주 난무했던 것 같습니다. 22대 국회부터는 법이 정한 자료 제출 거부라든지 출석 기피라든지 위증에 대해서는 단 하나의 예외도 두지 말고 엄하게 처벌해서 절대로 진실을 감추는 거짓말 또는 법률에 어긋나는 행위 못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공무원들은 국회 위증에 대해서는 벌금형이었기 때문에 와서 위증한 게 고발돼서 처벌받으면 아주 연금까지도 다 없어지고 공무원 자격까지 박탈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이 국회의 권능을 최대한 활용해서 국회를 능멸하는 일이 없도록 공직 권한을 남용해서 진실을 은폐하고 그야말로 국민들을 기망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위증하면은 공무원들 연금부터 다 뺏어버린다는 얘기예요. 무서운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메시지가 어제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민생회복지원금 이재명 대표는 보편 지원 얘기하고 정부 여당에서는 선별 지원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제 정부안을 받겠다 그 말을 했죠. 어제. 네, 그렇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의 보편 지원이 어렵다면 차등 지원도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것도 직접 들어보시죠. 저희가 정부 여당에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도 마찬가지로 제안 드립니다. 우리가 민생회복지원금을 반드시 똑같이 지급하라는 주장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가 보편 지원에 있기는 하고 또 세금 많이 낸 사람을 왜 정부 정책 혜택에서 제외하느냐라는 그런 부담감 때문에 가급적 보편적으로 동일한 지원을 하라라고 요구했지만 굳이 이게 어렵다면 차등 지원도 저희가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구체적인 방법으로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매칭 지원을 하는 것도 저희가 수용하겠습니다. 일정 소득 이하는 정부가 100% 지원하되 일정 소득 이상에 대해서는 정부가 80% 지원하고 본인이 매칭해서 20%는 부담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30% 부담하고 70%만 지원한다든지 이렇게 차등을 둘 수도 있고 100% 지원이 아니라 일부는 본인 부담을 하는 것으로 해서 매칭 형태로 할 수도 있다. 그런 점들을 저희가 받아들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 하는 것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 그리고 여당이 대통령께서 오로지 민생과 국민의 삶을 고려해서 우리가 양보할 테니 경기도 살리고 민생도 보살피는 이 정책을 수용해 주시고 구체적 내용을 신속하게 만나서 협의하는 있다는 말씀을. 저희가 지금 두 번째인데 이재명 대표가 국민연금 정부가 받아들이겠다고 했더니 정부가 안 해요. 두 번째 제안이에요. 민생회복지원금 보편지원 원래 그 원칙인데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도 그렇게 얘기했고 차등 지원하겠다면 알았다 그것도 수용하겠다 하자 할까요? 안 할 거라고 봐요. 이재명 대표는 지금 역전하고 있거든요. 정부가 하자는 걸. 알았어요. 그렇게 해봅시다 그러면. 협조할 테니까. 이게 그럼 받아야 되거든요. 받아야 되는데 할까? 과연? 하면 이재명의 공으로 돌아갈 것 같은데? 하는지 안 하는지 두고 봅시다. 굉장히 영리한 제안이라고 봅니다.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도 그렇게 해서 차등 지원해도 되면 차선책에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정치 주도라서는. 자, 그리고 아침 방금 전에 나온 뉴스라 김지영 기자는 못 읽었을 기사인데 제가 방금 전에 확인해가지고 하나만 언급해다고 내일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원래 외교부가 각국 개황이라는 걸 정리해서 발표합니다. 당연히 일본 개황도 있겠죠. 근데 일본 개황에 그동안 우리 정부는 일본이 과거
뭔가 보살피는 거. 역사 왜곡했던 사례들을 쭉 정리해서 표로 누적해 왔어요. 계속해서. 그것 때문에 개를 더 많이 1951년부터 이후 그때 게임을 하면서 윤석열 정부 이전의 개왕은 2018년 개화 중에 나온 것이었기 때문에 냄새 버전이 얘기가 나왔어. 67년간 내가 특수하게 177번 정부가 기록해둘 만한 일본의 역사 왜곡 발언들을 정리해뒀어요. 예를 들어서 독도가 우리 영토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다 기록으로 남겨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록으로 쭉 남겨놨는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작년에 냈던 일본 개항이 있어요. 거기서 이걸 다 삭제했습니다. 뭐 있나 하고 물어봤더니 간첩이 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일본이 그동안 해왔던 역사 왜곡 사례 있잖아요. 오줌 뿌린내 이런 것들이 심한가 봐요. 이거 삭제됐어요. 그걸 고양이를 집안에서 키우면 뭐 말이 안 되잖아. 오시고 어디고 제가 그래서 간첩이 있다는 거예요. 이 기사는 내일 좀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선은 힘들다 김지은이었습니다. 냄새가 안 가시는 거예요. 이거는 고양이 키우는 거라서 두 마리 키우는 걸 봤는데 대파로 아무리 청소하고 아무리 쑥을 닦아도 그 냄새나고 들어오면 가질 수가 없어. 특히나도 온 방황 공개 자, 최상병 특검 요구 최전선에 해병대 예비역들이 있었죠. 예. 최상병 특검 재표결 현장에도 있었고, 그리고 대통령 통화 내역까지 공개되어야 한다고 최근에 외치고 있는 올라갔던 길을 국민의힘 당원 출신입니다. 똑같이 내려와야 돼. 해병대 예비역연대 정원철 회장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현장 영상 저도 봤는데 열심히 오랫동안 활동하셨는데 결국 특검법 발의된 건 21대 발의된 건 이제 거부권 행사되고 결국 폐기됐습니다. 예. 소회는요? 네. 실은 냄새나는 부결이 될 유전자를 거라고 퍼뜨리지 못했다는 예측은 했지만서도 왜냐하면 그럼에도 냄새나는 끓어오르는 실자가 못 갔어요. 분노를 한국에는 우리 모든 해병들은 주체할 수가 냄새나는 인종이 없었습니다. 사라진 거지. 또 국민의힘 주장하는 의원들을 향해서 위에서는 쌍소리도 나오기도 했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당신들이 보수냐 라고 외치기도 하였는데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당이 너무 심각하게 망가졌다. 어떻게 하다가 이 지경까지 왔는가. 냄새나는 사람 당연히 싫지. 국민의힘 당원이셨는데 그 이후 지금 계속 당원을 유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셨어요? 예, 제가 그날은 못하고 어제죠. 어제 바로 탈당을 했습니다. 제가 그간에 계속 당적을 유지했던 것은 많은 의원들과 좀 접촉을 해서 설득을 해서 우리 제1특검법을 꼭 좀 도와달라. 이걸 부탁드리기 위해서 당적을 유지했던 것인데 저들은 윤석열을 섬기는 사람이구나. 국민이 아니라 윤석열을 섬기는 백상시들이구나. 도저히 감망입니다. 물론 저도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서도 저희는 그 뒷부락이라도 잡아야 했거든요. 그래서 당적을 유지했었고 어제 탈당 원서를 냈고 탈당되었다라고 문자 받았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해병대 예비역연대는 어떻게 활동해 갑니까? 여기서 활동을 멈추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이어갑니까? 예, 저희는 안 되면 될 때까지 해병대 구호대로 안 되면 될 때까지 특검이 통과되게 할 것이고, 특검이 당장에 안 되면 22대 국회에서 국정조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어제 어떤 행사 자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자님을 만나 뵈었습니다. 향후에 국회의장이 되시면은
국정조사를 추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고요. 당장에 6월 1일 토요일 3시에 서울역 4번 출구에서 저희 해병단체와 민주당이 공동으로 해병대원 특검법 국민이 승리한다 공동대회를 개최합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낼 것이고 해병들이 더욱더 뭉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21대 발의된 재산명 특검법은 이제 폐기가 됐고 22대 출범하면 이제 재산명 특검법 다시 재발이 될 텐데 그리고 나서 몇 달이 걸리겠죠 또. 그리고 또 다시 거부권이 행사될 가능성이 거의 뭐 100%고 그리고 또 한 번 더 재표결이 들어갈 것이고 이게 굉장히 긴 과정이거든요. 이것만 하더라도. 그런데 이제 지금 해병대 예비역연대 분들이 그냥 자발적으로 각자 자위로 격출해서 이 활동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게 지속 가능합니까? 저희는 뭐 보급도 부족하고 지금 군사도 부족하고 그러한 상황인데 그래도 십시일반 내주고 계세요. 계속해서 이 활동이 돼야 한다. 근데 저는 보급보다도 좀 군사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우리 네이버 밴드에 해병대 예비역 연대를 검색해서 가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해병대 예비역 분들은 당연한 것이고 일반인 분들도 우리는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입해 주시면 같이 싸우는 것이 더 중요하지 뭐 금전적으로 부족한 거 해병대는 예전부터 보급이 참 부족한 부대였거든요. 끝까지 가니까 많은 군사가 있으면은 저희는 힘이 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고요. 또 필요하면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해병대 예비역연대 정원전 회장이었습니다. 일부분이죠. 왜냐면 저는 책을 안 했기 때문에 책 같은 거 안 했어요. 인터넷에 올려놨어요. 한 10명이보다 20명이보다 하는 스타일을 자, 총선 이후 처음 오셨네요. 송기회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낙선 인사 다 하셨어요? 엊그제도 우리 가락시장 분들께 인사를 드리는데 눈물을 글썽이며 힘내시라는 이야기 아직 듣고 있습니다. 또 많이 이번에 도와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자, 오늘 모신 이유는 총선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송기호 변호사가 통상 전문 변호사입니다.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인데 이 라인 관련해서 아무도 짚지 않는 대목을 짚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총무성 이야기만 주구장창 해왔는데 총무성은 자본관계 재검토 누가 봐도 번역하자면 지분 팔라는 얘기죠. 그렇죠. 네, 지분 팔라는 얘기인데 대통령만 지금 못 알아듣는 상황이에요. 대통령실만. 대통령이 스스로 자신은 이 문제를 왜곡하고 있죠. 대통령한테 누가 그렇게 왜곡되게 보고한 것 같은데 아니 일본에서는 지분 팔라는 적 없잖아 이렇게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것 같고 누가 그렇게 보고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만 쭉 얘기 왔는데 우리 송기호 변호사가 일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자본관계 재검토라는 건 돈 털고 나가라는 얘기인데 기술적으로도 털고 나가라 이걸 요구하고 있다면서요. 그렇죠. 이게 가장 최근에 이 일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이제 방침 발표가 있었어요. 그게 무려 한중일 회담 3일 전이에요. 직전이네요. 그렇죠. 가장 최근에 이제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안바였는데 내용이 뭡니까? 예. 그러니까 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라는 게 이제 우리나라도 있는 기관이에요. 정부 기관이에요. 이 총무성은 우리식으로 따진다면은 정보통신부고 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가장 최근의 이 압박의 내용은 뭐냐면은 한국의 개인정보위원회 같은 거네요. 그렇죠. 일본 총리 대신 임명하는. 그래서 정부기관이요. 정부기관이죠. 그래서 이제 이 라인 야후로부터 보고를 받았는데 그 보고에 대한 이제 검토를 하고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걸 발표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방침에 대해서 다시 라인사로부터 6월 28일까지 보고하라 다시. 우리가 이렇게 하라고 하니
할 테니 이렇게 지시하니 너희는 결과 보고 해라. 지금 이제 총무성은 이제 7월 1일까지 또 보고하라고 하나 더 가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압박을 이제 강화하고 있는데. 총무성은 자본관계 재검토에 대한 결과치를 내놔라. 그렇죠. 이건 여기는 지금 기술적인 어떤 결과치를 내놔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제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개인정보 관련해서 전문적인 그 기관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면은 네이버와의 네트워크를 정리하라. 그리고 이를테면은 공동 인증 기반을 끊어라. 그러니까 가령 이걸 비유하자면 우리가 이제 뭐 야후나 구글 같은 걸 보면 다 그쪽 시스템이 우리에 깔려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이 자기들 사업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메일 쓰는 사람은 유튜브도 지메일로 로그인할 수 있고 그렇죠. 이런 식인데 네이버도 당연히 네이버 아이디가 있으면 라인 야후에 들어갈 수 있는데 라인에 끊어라.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한국 야후에 대해서 야후와 관계를 기술적 관계를 끊어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라인 사태가 우리에게 가는 큰 의미가 네이버에 일하는 이제 노동자들도 있고 주주도 있지만 이게 우리 이 빅데이터에 기반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큰 공경제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본의 개인정보위원회 우리가 거의 비슷한 게 있는데 정부기관인데 여기서 가장 최신의 행정명령 혹은 행정권고 이게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 한마디로 네이버하고 기술적으로 끝내라. 기술적으로 독립해라. 좋게 표현하면. 일본 입장에서는 독립이고 그렇죠. 우리 입장에서는 다 떨어져 나오는 거죠. 기술적으로. 말하자면 이제 일본 내부에서도 그렇게 지적하는 전문가들이 많아요. 왜 중국처럼 일본 정부가 하느냐. 그렇죠. 지금 딱 그 꼴이거든요. 지금 그 일본에 투자해서 진출한 외국계 회사한테 이거 다 니네가 개발한 거 맞긴 한데 돈 털고 나가고 기술도 털고 나가. 이거 우리 거야.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한중 회담 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에게 물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총무성의 행정 지도에 대해 명백하게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라인야후의 모기업인 제트홀딩스의 지분을 50%를 네이버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네이버에 대해서 뭔가 안전관리를 요구하는 게 곤란한 상황이다. 이 곤란한 사정을 해결하라. 그 자본관계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 당연히 이걸 기시다에게 보여주고 이 의미가 뭐냐. 그럼 기시다로 하여금 스스로 그건 좀 과하게 나갔을 뿐인데 자본관계 정리하는 게 아니다라는 말을 기시다가 힘으로 했어야죠. 근데 왜 대통령 스스로가 자본관계 정리는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일본 변명을 자기가 해줍니까? 변명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한국 스스로 이게 이제 더구나 더 문제는 외교 관계가 한일 외교 관계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기업끼리 해결하는 얘기예요. 이거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잘못 해결되면 한일 관계의 중대한 심각한 사태에 이르게 되는 중대한 문제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야 됐죠. 대통령은 당연히 그래야죠. 왜냐하면은 총무성도 정보기관이고 개인정보위원회도 정보기관인데 두 개가 각각 하나는 지분을 팔라고 하고 있고 하나는 라인하고 기술적으로 떨어지라고 하고 있잖아요. 네이버하고 기술적으로 분리하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네이버로부터 돈도 떨어지고 기술도 떨어져서 자기 걸로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냥 결국은 이른바 그 50대 50의 환상을 심어준 손 마사요시 소프트뱅크가 이걸 다 이제 가져가겠다는 것을 일본 정부랑 손잡고 압박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우리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우리 국제법 권리예요. 제가 국제법 복잡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한일 투자협정상의 권리이고 국제통상 규범입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다른 나라에 우리 기업이 진출했는데 그 정부가 그 나라 정부가 가져가라고 하면 우리는 당장 니네가 우리나라에 투자한 것도 우리도 똑같이 해줄 거야. 아니면 재수할 거야.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건데 뺏으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말하면 어떡해요? 아니 기시다하고 그렇게 친하다면서요. 그렇게 친한 사람의 반의 반이라도 좀 본받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시다가 누굽니까?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국제법 위반이다라고 제가 이 기가 닳도록 했던 사람이 그 바로 기시다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명백하게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도 심지어 근데 이거는 지금 명백하게 국제법 위반이거든요. 이거 뭐 자세하게 말할 것도 없어요. 비례성 원칙이라든 이런 거 뭐냐면은 국제 통상법상 원칙에 어긋난다는 거죠. 명백하게 어긋나죠. 뭐냐면 잘못한 만큼만 필요한 만큼만 규제하라는 거예요. 비례성 원칙이라는
그거는 뭐 아예 판례가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해킹이 일부 일어났다고 지분을 팔라고 하라니 말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한국 야후가 뭔가 관리가 잘못돼서 개인정보가 유출돼서 그러면은 한국 야후에게 말하자면 너 야후를 다 끊고 야후 자본 다 빼내고 한국 야후는 이제 나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튜브라고 하셔야죠. 유튜브. 예를 들어서요. 한국에 진출해 있는 유튜버가 그렇죠. 네. 개인정보가 유출됐어요 좀. 예, 그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걸 다 털고 나가라고 하는 것은 비례성 원칙에 명백하게 위반이죠. 어느 나라가 그렇게 합니까? 유튜브가 좀 잘못했다고 야 유튜브 니네 이거 회사 놓고 가 지분 놓고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아무 데도 없어요. 일본만 우리나라 기업한테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심지어 일본 그렇게 말하는 일본도 중요한 정보들을 미국에 가져가서 미국에서 처리하는 것을 미국과 협정을 위해서 다 허용해주고 있어요. 그 미국 구글이나 미국 유튜브는 다 그렇게 하잖아요. 아, 그럼요. 근데 우리나라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만하니까 이러는 거지. 만만하게 보는 정도가 아니라 이미 그 2015년 한일 위안부 그 잘못된 합의 이후에 일본은 저는 우리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대법원 판결을 국제법 위반이라고 하는 총리가 있는데 그 총리 앞에서 명백한 국제법 위반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래서 제가 간첩이 있다고 맨날 주장하는 겁니다. 저도 처음 그 얘기를 했을 때는 야 이거 간첩이나 할 생각이지 그랬는데 요즘은 진짜 간첩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간첩이.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이런 걸 보고도 다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 문제는 우리 네이버 근로자 또 주주 우리 국민 경제에 정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가 대통령이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민주당 또는 어떤 시민사회가 더 힘있게 해야 되는데 그러나 이게 국가 대 국가의 투자협정 국제법이기 때문에 국가로 하여금 반드시 하도록 이거 우리의 권리거든. 여기에 투자협정 위반 아닙니까? 위반이죠. 그 투자협정 위반인지를 알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투자협정 14제 보면은 이런 문제가 생기면 국가 대 국가가 먼저 해결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보면은 일본에게 정식으로 협의를 요구합니다. 근데 그 협의를 요구했는데 2달 내에 해결이 안 되면 국가 대 국가의 그런 분쟁 해결 기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건 그냥 그 우리에게 주어진 공식 절차대로 특별하게 뭐 일본에게 여기가 소송하면 우리가 다 이겨요 이거. 이깁니다. 무조건. 그 2017년 수출 규제 그때도 제가 이거를 WTO 제소에서 일본의 행동 반경을 가둬야 된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오히려 더 명백하거든요. 이건 투자협정의 대한민국 권리를 신속하게 행사하는 것 그것이 지금 정말 중요한 다른 전 세계 어디서 정보 유출이 일어났다고 다른 나라 회사를 뺐습니까? 이거는 무조건 이겨요. 아 그럼요. 더구나 이게 지금 그 일본 자료에 의하면은 동남아 쪽 위에 회원 10억 명이 넘는 정말 빅데이터 AI에 굉장히 중요한 잠재력을 갖고 있고 그렇게 가져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가져가고 싶은 거죠. 예, 일본은 그런 게 없거든요. 그렇죠. 일본 플랫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지난 10몇 년 동안 개발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그 국내 유일의 글로벌 플랫폼이에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문제인데 그걸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걸 날로 먹으려고 그러는데 아유 일본은 그거 먹으려고 할 생각이 없어요. 그냥 기업들끼리 알아서 하는 거예요. 이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는 심지어 대통령실의 어떤 고위 관계자가 언론에다가 네이버의 진솔한 입장을 듣고 싶다. 그러니까 정부는 우리 책임 아니고 기업들끼리 알아서 할 일이야. 이 말을 계속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제 값을 받게 해주겠다. 이 말만 하고 팔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 말이. 경찰이 강도 피해자의 진솔한 입장을 듣고 싶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야. 나가야죠. 그리고 그런 국제법적 권한이 있는 거고요. 자, 요걸 저희가 거의 한 달 가까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송교 변호사와 함께 이번에는 자본관계 재검토, 지분 팔고 돈 털고 나가라가 아니라 이번에는 기술 털고 나가라, 시스템 분리를 한중일 정상회담 3일 전에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거 언론 보도 제대로 안 됐어요. 네, 제대로 안 알려진 거고요. 심지어 이게 과연 저는 한중일 회담 직전에 이런 상황이 대통령이 알고 있었을까? 저는 모르고 있었어요. 모른다고 봅니다. 국가가 돌아가지 않고 대통령실 누군가 알았다 하더라도 제대로 꼭 안 하고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자본관계 재검토를 지분 팔라는 소리는 아니죠 라고 대통령이 알아들었다는 얘기는 정반대로 누가 보고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계속. 아니 누구도 지금 누구라도 볼 수 있는 총무성의 행정지도 이 문서를 보면 대통령을 안 보시는 겁니까? 여기 나와 있어요. 저는 윤 대통령은 일본 총무성 그걸 안 보셨을 거라고 보고 누가 보고했을 텐데 거꾸로 보고했다 이거죠. 간첩이 있어요.
우리 송규 변호사님 국회에서 간첩 잡으러 다니셨을 텐데. 우리가 막 일부 이렇게는 간첩 잡아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거 계속 모니터링 해주십시오. 예. 자, 송규 변호사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분명히 이 양국을 이겨내야 될 이 저력을 보는 거야. 자, 요즘 계속 민주화와 보십니다. 검찰 출신이자 해병대 출신인 박정원 대령변호인 김기현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 파워. 이종섭 전 국방장관 통화 내역. 전 세계 만방에 여기 나와가지고 요 후속 토크를 좀 해봐야 되는데 후속 보도들이 좀 있어요. 보니까 거기 잊어봤더니 뭐 안보실장, 안보 1차장, 안보 2차장, 막 경호처장 온갖 사람들이 다 나와요 지금. 예. 이름 들면 알만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뭐 지금까지는 뭐 비선이 개입했다 뭐 이런 보도로 확인됐던 사람인데 실명 언급은 아직까지 안 됐었거든요. 그 사람 통화 내역도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요. 소문처럼 떠돌던 예. 사람들도 있는데 이 통화 내역에 다 나오네. 온갖 사람들이. 그러니까 대통령 안보실 사람 전체하고 통화를 했고요 보니까. 거의 전체하고 했고 뭐 유력한 어떤 정치인도 있고 이번에 뭐 대통령이 격려하는 게 뭐가 문제냐라고 하셨던 그분 성일종 의원도 여기 통화 내역 들어가 있고 요즘 이제 저희가 통화 시기도 중요해요. 대통령 번호가 찍힌 그 시각 그 이후에 주로 집중적으로 일어났더만요. 맞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막 기록을 막 회수해 오고 뭐 이제 국방조사본부에 재검토하고 뭐 온갖 일들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항명으로 입건되고 그 시기에 집중적으로 통화가 많이 됐죠. 근데 이제 이종섭 장관은 그 군사법원에서 내역을 받아가지고 줬는데 그 외에 거기 왜 공직기강 비서관이 등장하지 하면서 공직기강 비서관의 통화 기록도 요청했다면서요? 예, 저희가 공직기강 비서관, 뭐 대변인, 뭐 등등등 여러 사람들의 통화 내역을 요청했는데 군사법원에서 처음엔 이종섭 장관 한 명만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저희가 5명을 신청했거든요. 그래갖고 제가 한 명만 받아주는 건 좀 너무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해서 박진희 군사보좌관까지 2명 군사법원에서 받아줬습니다. 3명은 나중에 하겠다. 근데 이제 이종섭 장관의 통화 내역에 대통령 명의 휴대폰이 뚝 나와버렸네. 아무데나 그러니까 저희는 이거를 보고 분석해서 다른 사람들도 빨리 받아달라 이렇게 요청할 거고. 그 다른 사람의 대통령 발달했어요 우리나라. 원칙적으로 일반적인 형사 사건 수사면 검사 출신이니까 본인이 검사예요. 근데 이제 주요 피의자 통화 기록을 땄더니 분단국가 주요 인물이 또 나왔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당연히 그 사람에 대해서도 통화 내역을 받아내야죠. 그건 상식입니다. 그렇죠. 가장 중요한 인물이 여기서 대통령이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이 여기 연루됐나? 이걸 확인하려고 그러는데 대통령 번호가 뚝 떠버렸네?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됐건 누가 됐든 간에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인물이 나왔으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는 게 그것이 법이고 원칙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건. 당연한 건데 지금 군사법원에다 요구하면 사실조회 할까요? 군사법원이? 통수권자인데? 군사법원도 이제 군 판사도 독립적으로 양심에 따라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고 저는 판사님들의 양심을 믿습니다. 신청하실 생각이고? 해야죠. 법과 원칙에 따르면. 네. 그러니까요. 힘든 길 가시네요. 처음에 이거 할 때부터 10개월이나 지금 이럴 줄 저도 상상을 못했는데 자, 우리 해보겠습니다. 박정원 대령 변호인단 힘든 길 가십니다. 대통령 보러가 나오는 바람에. 자, 공수처도 사실 대통령 명의의 통화 내역을 몰랐을 리 없죠. 못 올라타면은 수사의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이 통신수사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수처가 당연히 이 자료를 확보해서 가지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런 대화 나누는 것처럼 그러니까 군사법원이 과연 대통령 명의의 휴대폰 통화 기록을 사실조회를 할까 의심하는 것처럼 공수처도 여기서 대통령 나왔는데 그 이유를 압수수색했을까
이런 의구심과 속도 조화 때문에 특검 가자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지금 공수처가 일단 첫째로는 굉장히 수사 속도가 느립니다. 사람이 없다고 예, 이 수사는 이 수사에서 해병대 사령부는 제일 밑단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처음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해병대 사령부에 시킨 국방부를 조사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국방부에다가 전화를 했던 대통령실이 최종 단계란 말입니다. 아직 한참 멀었네. 아직 스테이지 1. 김기환 해병대 사령관 계속 조사하고 있잖아요. 경로 들은 사람 이게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사건이 터진 지 지금 9개월, 10개월이 다 돼가는데, 그러니까 너무 수사가 더디고, 그리고 통신 수사는 수사의 아주 기초적인 단계이기 때문에 대통령 저희가 지금 확보한 이종섭 통화 내용, 대통령이 전화한 내용, 공수처 가지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것까지 가지를 못하는 거지. 근데 대통령이 전화한 거를 다 확인을 하고도 그 이후 단계, 뭐 최소한 대통령 뭐 휴대전화 내역이라든가 압수수색, 대통령실 압수수색이라든가 이런 걸로 전혀 나가질 못하고 있어요. 지금 느리다는 게 지금 이제 검사 출신이시니까 수사의 속도나 단계를 잘 아시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데, 공수처가 인력이 없다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좀 비교해서 얘기해 주세요. 우리는 수사를 안 해봤잖아요. 그렇죠. 예, 공수처의 지금 수사팀이 검사 한 3, 4명이라고 그러고, 실질적으로 이걸 전체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거는 1명 정도인 것 같아요. 한 명? 검사 한두 명이서 이거를 주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그냥 보시면 돼요. 이 사건 취재하는 기자가 지금 몇 명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수백 명. 주요 매체만 따져도 수백 명이겠죠. 제가 어떤 기자님이 물어보길래 그랬어요. 만약에 기자님 혼자서 이 최혜병 사건을 모두 커버하라 그럼 할 수 있습니까? 절대 못하지 않습니까? 못하죠. 지금 출입처가 다 몇 개인데. 그러니까 공수처가 지금 딱 그 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당연히 지금 8개월, 9개월 동안 이제 아직도 해병대 사령부에 수사 단계가 머물러 있다는 것은, 아직도 이 수사는 물론 단계적으로 잘하고 있는데 경로를 지금 3명이나 밝혔으니까, 근데 아직 거기서부터 한참 멀었잖아요, 가려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수사팀 규모로는 열심히 불러봤자 일주일에 1명밖에 못 불러요. 그 정도가 한계입니다. 그거 하고 뭐 다른 압수물 분석하고 통신 내용 분석하고 혼자서 어떻게 그걸 다 합니까? 그러니까 특검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특검을 하면 어떻게 달라집니까? 특검을 하면은 검사만 한 20명이 넘어가거든요. 파견 검사 다 포함해가지고. 그럼 이제 수사관 인력까지 하면 한 100명이 훌쩍 넘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수사팀 다 구성해서 동시에 하루에 5-6명도 부를 수 있죠. 그렇게 되면은. 동시다발. 예, 지금 공수처 수사팀 속도보다 제가 보기에 그냥 산술적으로만 해도 10배 이상 빨라지는 겁니다. 10배 이상. 그렇지. 그리고 지금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휴대폰으로부터 그 경로 파일을 확인했다. 여기까지만 가 있잖아요. 예. 그럼 동시라면은 거기에 등장한 사람도 부르고, 그리고 그 앞에 등장했던 나는 직접 들었다는 사람 부르고, 박정원 대령 부르고, 당연히 다 같이 불러서 대질도 할 수 있고, 그러고 들은 이야기를 비교해 볼 수도 있고, 이거 뭐 하루 이틀 만에 싹 해버릴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하루에 동시에 부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그래야 말을 못 맞춥니다. 그렇지. 이 사람들 뭐 대지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서로 다른 장소에 동시간대 다 해서 다른 사람들이 동시에 질문을 하면은 말이 안 맞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지금 경로만 하더라도 4명이잖아요. 방첩, 그다음에 박정원 대령, 김기환 사령관, 그리고 제 또 다른 고위 간부, 4명을 쭉 불러서 똑같은 질문을 쭉 해가지고 비교해 볼 수도 있고. 맞습니다. 그리고 그 해병대 사령관이 그 뭐 경로설 얘기를 했다는 그 회의석상에 있었던 간부들이 더 있습니다. 다 불러. 네, 다 불러야죠. 그걸 하루에 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100명이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은 한두 명이 한다고 하니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세월이고, 게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수사 결과가 나왔다 한들 기소권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언제 해요 이걸? 언제? 대통령 임기 끝날 때까지 못해요. 절대 못합니다.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고 나서 미흡하면은 특검을 하겠다라고 하는 대통령실의 그 저희에는 이런 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7, 8월이면 통신 기록이 삭제돼서 이제 없어질 테니까 그거 없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하자, 이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검찰로 들어오면 검찰이야 내가 통제하면 되고. 그렇죠. 그러니 특검법을 받을 수가 있나요? 그래서 거꾸로 반드시 특검을 해야지 진실을 밝혀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업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들하고 이종섭 전 장관 통화를 진짜 많이 했어요. 경호처장하고 왜 이렇게 통화를 많이 해? 경호처장으로 말할 것 같으면 역대 정부에서도 이제 경호실장, 경호처장 이런 사람들이 과거에 뭐 군 인사에 개입하고 이권에 개입하고 이런 일이 많아갖고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지금 경호처장 같은 경우에도 그 윤 대통령하고도 굉장히 가까운 윤 대통령 후암고 1년 선배고 이종섭 장관 육사 선배죠.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종섭을 장관으로 추천했다는 인물이기까지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분도 깊이 이 사건에 뭔가 개입된 것이 아니냐 이런 게 있었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왜 수사사단장, 이성문 사단장을 이렇게까지 보고를 했는가라는 의문이 드는 것인데, 그 여러 가지 설 중에 하나가 임성근 사단장이랑 또 김용현 경호처장 라인과도 모종의 어떤 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도 있는 거고요. 뭐 여러 가지 설들이 막 난무합니다. 이해가 안 가니까 왜 이렇게까지 했느냐. 대통령 직접 전화를 하지 않나. 대통령 주변의 안보실 인원 전체, 공직기강 비서관, 그리고 뭐 행정관들, 맞습니다. 대통령실에 인원이 이렇게 대규모로 투입된 사건이냐. 그 심지어는 대통령실의 어떤 지금 비선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어떤 모 변호사, 그분 변호사, 기억 변호사, 이분도 지금 이 사건에 관여됐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통화 내역이 또 나왔어요. 그 통화 내역이 요 장관 통화 내역에 또 나왔네요. 8월 3일에 통화한 것으로 나오는데, 8월 3일이면은 그 기록 이첩을 회수하고 보직 해임되고 뭐 이제 난리가 났을 때거든요. 근데 8월 3일, 4일 그때쯤에 박 대령이 군검찰에서 항명수괴죄로 입건이 됩니다. 그 무렵에 딱 중간에 이분도 이종섭 장관하고 통화를 하는 거거든요. 약간 일이 너무 많습니다. 경호처장의 뭐 비선에 뭐 난리가 나고 있죠. 자, 지금은 대통령과 이종섭 장관의 통화에서 비롯된 파장들 얘기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종섭 장관의 그 통화 기록에 등장했던 인물들이 그 이상한 인물들이 많이 나온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또 한 사람 요청했잖아요.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이라고. 군사보좌관이라고 하면 국방부 장관의 이제 비서실장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하고 이제 이 대통령실에서는 카운터 파트가 누구냐면은 국방비서관이에요. 임기훈 국방비서관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국방부 장관 비서실장 격인 저희 박진희 국방부 군사보좌관하고 대통령실의 안보실 임기훈 국방비서관하고 이 무렵부터 거의 10일 동안 25차례 정도 통화한 내역이 계속 나옵니다. 계속? 계속 지속적으로 통화를 해요.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은 대통령실의 국방 업무를 전담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안보실 소속으로. 그렇죠. 안보실의 국방 담당이 나오죠. 국방부가 자기 담당인 거죠. 그렇죠. 그런 사람하고 계속 통화하는데, 물론 뭐 다른 국방 업무도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근데 임기훈 국방비서관 해병대 김계한 사령관하고도 몇 번 통화를 한 내용들이 막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종섭의 대리인 박진희 군사보좌관, 어떻게 보면, 그리고 윤 대통령이랑 안보실장의 대리인 그 임기훈 국방비서관이 사실상 대리인으로 나서서 지금 한라인처럼 둘이 계속 요 최해병 사건 가지고 치고받고 주고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 대통령과 국방장관도 통화에 나왔고, 그 비서 역할을 하는 사람도 통화가 계속 나오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 보직의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들도 국방부나 또는 경찰청이나 아니면 해병대나 통화한 기록이 사방팔방에 나오죠. 맞습니다. 뭐 저 이번 군사법원에서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도 있고요. 공직기강 비서관이 왜 여기저기 전화하고 있어요? 그것도 국방부에다 왜 전화해요? 그리고 행안부 장관도 나와요. 행안부 장관. 네, 그렇죠. 행안부 장관이 왜 나오지? 경찰. 그렇죠. 행안부에 지금 경찰국이 있고 또 경찰을 통제하고 있죠. 경찰서에 이첩됐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유심히 살펴봐야 될 것이, 경북경찰청으로 기록이 이첩되고 군검찰이 가서 찾아오고, 그 당시에 또 언론 보도를 보면은 국가수사본부랑 뭐 경찰청이랑 경북경찰청 뭐 이런 쪽에 뭐 대통령실 파견 나가 있던 경찰관들이 막 전화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보도가 되고. 경찰청은 또 행안부 소관이니까 그 행안부 장관하고도 국방부 장관이 통화를 해요.
그렇죠. 왜 이렇게까지 하냐 이거지. 왜 이렇게까지. 그리고 이렇게까지 모든 거의 전부처 공무원들이 일사불란하게 나서서 움직일 정도면은 이렇게까지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까지. 저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렇게 모든 부처를 다 총동원해가지고 어떤 일을 처리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예. 그리고 이제 말도 안 맞습니다. 이종섭 장관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뭐 항명수사 지시 기록, 이첩 회수 뭐 이런 거에 있어서 자기가 단독으로 결정을 했다. 그렇죠. 대통령은 상관없고 다 내가 있다고. 예, 이첩 회수까지는 아니지만 그 이첩 보류 지시 이런 거는 전부 자기의 단독 결정이었다. 딴 사람하고 통한 적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이 다 무색해진 거죠. 자, 앞으로 통화 기록을 더 요청해가지고 더 받아서 더 나오실 거라고 봅니다.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해놓고요. 계속적으로 열심히 확보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변호사의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변호사 일이 아니라 검사 일 아닙니까? 아직도 제가 검사 퇴직을 안 한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듭니다. 그러니까 수사가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지금 변호사 역으로 가셨는데 검사 역할을 거꾸로 하고 계세요. 자, 김기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바로 이어서 민주당 반응 들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 개인 번호로 국방부 장관과 3번 통화한 기록이 나온 고사안 관련해서 민주당 반응. 민주당의 해병대원 TF 단장 박주민 단장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요게 이제 참 여러 가지로 묘합니다. 최상병 사건이 부결된 당일날, 부결된 이후에 이 기록이 나왔는데 윤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한창 경찰청에 사건이 이첩되던 그 시기에 그날 12시에 연달아 3차례 통화했다. 이 기록을 의미를 어떻게 보십니까? 그동안 대통령의 경로는 없었다. 경로는 박정훈 대령의 망상일 뿐이다라고 주장을 하다가 최근에는 경로는 있었다. 근데 경로한다고 해서 그게 무슨 범죄가 되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가 많이 바뀐 거고 또 이종섭 전 장관도 대통령과 아무런 통화나 이런 사실 없다라고 했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건이 이첩됐던 날 통화가 있었고 통화 이후에 사건 기록이 계속 회수되고 박정훈 단장이 오히려 모집팀이 벌어졌거든요. 네. 그 전반적으로 봤을 때 뭔가 숨겨졌던 사실들이 하나씩 드러나는 것 같고 이어 윤석열 대통령 본인 등판 관련된 물증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대통령하고는 하등 상관이 없다고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계속 얘기했거든요. 자기가 결정한 것이다. 네. 이런 여차저차한 관련 결정들은 뭐 다 본인이 한 거라고 그랬는데 그 이첩 서류로 이첩된다가 다시 찾아온 날 일반 통화를 했잖아요. 그렇죠. 3차례는 합치면 한 18분이나 통화했습니다. 1시간 동안. 1시간 내에 18분. 3번 연속. 그것도 출장 간 국방부 장관하고 일반 휴대폰으로. 뭐 하나 정상적인 상황이 없잖아요, 지금.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에 아시는 것처럼 대통령실의 여러 부처가 움직이고 또 다른 부처도 막 움직일 정황이 나오잖아요. 사건 기록 회수 관련돼서. 그렇다면 사실 이거는 단순한 통화가 아니라 일상적인 통화가 아니라 사건 기록 이첩, 박정훈 대령에 대한 신병 처리 이런 것들이 주로 이야기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죠. 네. 왜냐면은 그 이전에 통화 기록에는 안 나오고 그 이후에 통화 기록도 안 나오고 그때 집중적으로 나오는 걸 보면 그때 국방부가 크게 움직였던 일은 그 일이었으니까.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 대통령의 비서들도 그때 모조리 같이 움직이고 있었으니 대통령도 그 사안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의심하는 건데. 저 국방부 장관도 출장 가 있는 상황에서 계속 그 당시 챙겼던 거는 임성근 사단장의 업무 복귀를 계속 챙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좀
그걸 둘러싸고 움직였다고 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죠. 예. 근데 여기서 또 이해가 안 가는 건 왜 일반 전화를 했을까요? 비아폰이 있었을 텐데. 비아폰 로밍 되는데. 그러가 말입니다.